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욱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 요즘이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생각조차 없다면 쉽사리 도와줄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저희 집안을 무시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바로 저희 동서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날뛰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된 시원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 사이라도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각각 다른 것처럼 사는 모습도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의 사는 형편이 꽤 차이가 납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둘 다 없이 시작하긴 했지만 작은 식당부터 시작해 제법 큰 프랜차이즈 고깃집 사장이 된 저희 남편은 아주 부유하진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남편은 집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중국집 배달부터 보험 설계사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2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게 된 저는 당시에 한숨만 나더라고요. 돈이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저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부모님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달 집에 들이는 생활비를 반 정도로 줄이고 적금을 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기 오빠,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오빠 지금처럼 살다간 평생 부모님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거 조금만 줄여서 적금이라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 지훈아, 나도 그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버지는 지금 동생 대학 등록금 되는 것도 빠듯하실 거야. 근데 나마저 생활비를 덜 드리겠다고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럼 오빠는 안 힘들어? 대체 언제까지 가족만 생각하며 살 거야? 아버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오빠도 집에서 독립 좀 해야 돼. 나도 어렵다. 부모님이니까 나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도와드리자니 나도 사는 게 힘들고 그러네. 내 생각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 마음 굳게 먹고 부모님 좀 서운하시더라도 생활비 당분간 좀 줄여서 드리겠다고 얘기 드려봐. 오빠 가게 차리고 싶다며. 동네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면 그래도 목돈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은이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럼 잘 얘기해 볼게. 결국 남편은 부모님께 말씀드려 100만 원씩 드리던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남편 이름으로 3년간 적금을 부어 작은 식당을 열게 된 거죠. 그 무렵 저희도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22살에 만나 함께 산 지는 오래되었지만 둘 다 모아둔 돈이 없다 보니 결혼을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 이름으로 가게라도 하나 열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권리금이 비싸다 보니 저희 가게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외진 곳에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보며 남편은 직접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유명한 맛집들을 소개하는 블로거들을 가게로 초대해서 맛 평가를 받고 안 좋은 평을 받은 메뉴는 제외시키거나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손님들이 오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옆에서 남편을 있는 힘껏 뒷바라지 해주었죠.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직원이라고 해봤자 저밖에 없었지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둘 다 열심히 식당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차츰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저희 가게는 예약하지 않으면 먹기 힘든 맛집이 되었죠. 이후 손님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지점을 내달라는 부탁도 여러 번 받았지만
법인 회사를 차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하늘이 도왔는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하시는 식당이요. 혹시 프랜차이즈 내실 생각 없으세요? 예?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대단한 맛집은 아닌 것 같아서요. 회사 차리면 아무래도 자금도 많이 들고 뭐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네요. 아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죠, 사장님. 사실은 저 세영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예? 아니, 세영그룹에서 저를 왜 찾으시는지요? 그게 혹시 검정색 모자 눌러 쓰고 종종 오셨던 노신사분 기억하시는지요? 사실은 저희 회장님이셨습니다. 음식이 너무 정갈하고 맛있다고 지점이 있는지 저희에게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여기밖에 없기에 회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프랜차이즈를 한번 제안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세상에, 아니 대기업 회장님까지 저희 식당을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하기는 하지만 사업이란 게 솔직히 그리 쉽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 빌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신다면 저희 그룹에서 자금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매출 중 일부를 저희가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덜컥 제안을 주시니까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하네요. 일단 아내랑 얘기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셔야죠.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이쪽 명함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회사 부서 중에 외식 사업팀이 있으니까 식당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들뜨고 쉽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에 저희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대기업의 빵빵한 지원을 받아 전국 곳곳에 저희 식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장사를 하는 동안 대학을 졸업한 시동생은 취업이 되지 않아 몇 년간 마음고생을 하다가 지방의 한 중소기업 영업직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만났다는 동서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그해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동생 월급이 제때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았고 돈 때문에 동서와 다툴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솔직히 결혼한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양쪽 집에서 결혼 당시 저희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기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동서네를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기에 빠듯했으니까요. 몇 년 후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니 그제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베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돈이 없을 때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다툼도 많았는데 생활이 여유로워지니 사람 마음이 신기하게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더군요. 사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끔찍이도 동생을 생각해 왔는지라 시동생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본인이 처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봐온 저도 가끔 가족 모임에서 시동생네를 만나게 되면 과일이나 간식거리라도 사서 손에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동서가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친구와 장을 보고 있는데 동서가 마트 시식코너에서 열심히 손님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뜨거운 프라이팬 앞에 서 있어서 그런지 땀이 뻘뻘 흐르는데도 웃으며 일하는 동서를 보니 내심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친구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최대한 동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나오려는 순간 동서가 절 부르더군요. 어머, 형님. 형님 맞으시죠? 아이고, 동서. 일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아는 척 안 했어. 고생 많네? 무슨 소리세요? 돈 벌려면 다들 이 정도 고생은 하죠.
이거 맛있는데 친구분하고 맛 좀 보시고 가세요, 형님. 해맑게 웃던 동서는 시신용 음식을 잔뜩 주며 맛있게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구김살 없이 일하는 동서를 보니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더군요. 이후에도 동서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트에서 신제품 냉동식품이 나오면 먹어보라고 우리 집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갖다 주고 간 적도 많았어요. 형님,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맛있게 드세요. 어휴, 힘들게 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동서. 잘 먹을게. 버스로 몇 정거장이면 오는데 뭐가 힘들어요. 다음에 또 생기면 갖다 드릴게요. 고생하세요, 형님. 사실 고부관계 못지않게 동서지간에도 다툼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꾸밈 없이 저를 잘 챙겨주는 동서를 보니 친자매처럼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는 절로 들더라고요. 이후 저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말에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동서 부부와 식사도 하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종종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평일에 가끔 동서를 불러 저희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도 갔습니다. 동서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비용은 제가 다 냈고요. 키즈 카페에서 동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당연히 엄마로서 자주 데리고 오고 싶지만 형편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해서 자주 데려가지 못해 속상하다고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러더군요. 사실 남편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자기가 일을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솔직히 형님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희는 아직 남편이 일을 못 구해서 하루하루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아, 그래? 난 직장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관두셨구나. 동서가 어깨가 무겁겠다.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 일자리 구할 때까지는 제가 알바 하나 더 해보려고요.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가 마트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알았지만 시동생이 퇴사한 줄은 몰랐거든요. 퇴직 후 백수가 된 지 6개월째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동생이 취직을 할 때까지 동서에게 생활비를 좀 주는 건 어떠냐고 물었죠. 동서네는 아이가 둘이라 교육비며 여기저기 돈 들어가는 게 많을 텐데 동서 아르바이트 번 돈 가지고는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말이죠. 여보, 동서네 말이야. 혼자서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다 된다는데 너무 안쓰럽더라. 애 보는 것도 지칠 텐데 일까지 하고. 그래? 하긴 애들까지 있는데 엄마 혼자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게 그리 쉽지는 않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생활비 보태주는 건 어때? 도련님 일자리 구할 때까지라도 도와주면 조금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럴까? 나야 내 동생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좋지. 그러면 한번 재수 씨랑 잘 이야기해봐.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취업을 할 때까지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동서는 처음에는 굳고 사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자긴 이렇게까지 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고요. 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며 은행에서 이자 내며 부담스럽게 빌리는 것보다 우리 도움으로 빨리 일어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다독여줬죠. 결국 동선에는 매달 저희에게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100만 원씩이나. 아이고, 동서, 은혜는 무슨 은혜야. 가족끼리 다 어려우면 돕고 그런 거지. 알바 하나 더 할 생각하지 말고 이 돈으로 필요한 거 쓰고 동서도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 먹고 그래. 건강해야 애들도 잘 돌볼 수 있는 거야. 형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희가 자리 잡으면 바로 형님 돈부터 갚을게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전화해. 조만간 애들 데리고 맛있는 거 한번 먹자.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이 공장에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일자리를 구했다니 정말 잘된 일이었죠. 사실 저도 동서에게 티는 안 냈지만 내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시동생이 일하게 된 곳은 옷과 가방 등을 만드는 제법 큰 규모의 공장이었는데요. 사실 시부모님은 공장이라는 말에 그리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회사만 어떻고 공장이면 어떤가요? 제 남편은 나이 들어서도 딱히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최고로 좋은 직장이라고 동생을 추켜 세우더라고요. 솔직히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장땡 아니겠어요?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 저는 동서가 좋아하는 잡채며 갈비며 잔뜩 만들어서 부부를 초대했고 정말 진심을 다해 축하했습니다. 너무 잘됐다, 동서.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어, 그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반드시 이렇게 생기더라고. 도련님 일자리 구한 거 정말 축하해. 형님,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차려주세요. 감사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뭐.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마트에서 하루 종일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고생했잖아. 오히려 우리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매달마다 생활비 보태주시고 애들 용돈이며 키즈 카페까지 다 데려가 주셨는데요. 월급 받으면 형님 빌려주신 돈부터 제일 먼저 갚을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네. 우리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마음 쓰지 말고 이제 좋은 일만 생각해, 동서. 다행히도 시동생은 공장을 그만둔다거나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시동생은 돌연 사업을 해보겠다고 동서에게 선언했다더군요. 동서는 깜짝 놀라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며 말렸지만 시동생은 자기 팀장이 곧 퇴사하여 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시동생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팀장이란 사람은 공장에서 만든 가방과 옷 등을 동남아로 수출하는 회사를 차릴 거라고 했답니다.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니 당연히 돈도 지금 시동생이 받는 것보다 2배는 더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재훈 씨, 나 여기 그만두면 회사 하나 차릴 건데 혹시 이직 생각 없어? 예? 팀장님이 회사를요? 어떤 회사인데요? 우리 공장에서 만든 가방하고 옷 있잖아. 그걸 동남아로 수출해 보려고. 동남아 쪽 사람들은 한국 제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 마진 약간 남겨서 해외에 팔면 꽤 돈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래. 지금 달러 가격도 엄청 올랐고. 아, 그래요? 팀장님 말씀하시니까 솔깃하기는 안 해요. 나랑 같이 하면 내가 지금 받는 월급 2배 이상 더 줄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자리 잡히면 재훈 씨는 창립 임원이 되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한테 말해줘.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는 살짝 수상쩍은 생각이 들어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했지만 시동생은 결국 팀장과 함께 회사를 차리게 되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급여도 2배가 넘게 올랐고 회사가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후 시동생은 그 회사에서 임원 자리까지 쭉 올라가게 되었고 자연히 동서 의 살림살이 역시 예전보다 크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동서, 잘 지내고 있지? 요즘은 통 전화가 없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형님, 제가 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저희야 그냥 그렇죠 뭐. 아, 그렇구나. 잘 지내면 다행이지 뭐. 언제 한번 아이들하고 놀러와. 글쎄요. 요즘 애들이 하도 놀러 가자고 하는 데가 많아서 주말마다 나가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게 되면 한번 갈게요. 그래? 알았어. 시간 나면 봐, 그럼. 네. 근데 형님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좋은 곳도 좀 다니고 하세요. 인생 짧잖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동서는 예전에 그토록 부러워하던 키즈 카페도 아이들과 매일 가다시피 하고 가족 전부가 옷과 신발, 가방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서가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보고
그동안 많이 해주지 못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과하다 싶더라고요. 옷 한 벌 사주는데 수십만 원씩 쓰는 건 기본이고 잠깐 다니는 유치원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 빌려줬던 생활비도 아직 다 못 갚은 상황이고 아직 동서네가 월세를 살고 있었던 터라 제가 한번 좋게 이야기를 했죠. 형편이 나아져서 돈 쓰는 건 좋은데 앞날을 생각해서 내 집장만 하려면 이젠 조금씩 저축해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동서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동서, 요즘 동서 마음이 편해 보여서 참 좋아. 그런데 동서는 이제 슬슬 내 집장만 생각해야 하지 않아? 그러려면 저축도 조금씩 하는 게 좋더라고. 아, 그렇죠. 저희도 뭐 아직은 월세니까 돈 모으긴 해야죠. 알아서 잘 계획하고 쓰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괜히 내가 오지랖 부렸지? 미안해. 아니에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전 동서의 표정을 보고 아까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니 어쩌겠어요? 손윗사람이 오지랖 한번 부렸구나 하고 넘어가 주기를 바랬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 생일이라 시동생 부부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아이들 옷은 명품으로 쫙 빼입고 왔더라고요. 다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술도 한잔 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형님 집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 했죠. 이 방 저 방을 둘러보다가 동서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 궁금해서 가보니 동서가 제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길에서 산 작은 핸드백이었죠. 시장 물건이라 저렴하긴 하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색상도 제가 딱 원하는 거라 종종 메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아니 동서, 이 가방을 들고 왜 그렇게 웃어? 뭐 좋은 일 있어? 형님, 이거 피사 짝퉁인 거 아시죠? 짝퉁도 뭐 이렇게 다 티나는 걸 들고 다니세요. 아, 이게 짝퉁이었어? 아니 나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였지 뭐. 형님이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짝퉁이 뭐예요? 구질구질하게. 이제는 돈돈거리지 마시고 좋은 것 좀 들고 다니세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아줌마들이 창피하다고 같이 안 다닐걸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메고 다니는 건데 뭐가 창피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지. 참나, 짝퉁인 거 이제 알았으니까 줘. 그거 안 들고 다닐게. 솔직히 전 명품 가방 디자인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거든요. 동서가 이걸 보라면서 제게 핸드폰에 찍힌 명품 가방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시장에서 산 가방하고 꽤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뭐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짝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전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남편까지 있는데 그 앞에서 짝퉁 가방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매는 형님이 너무 안 됐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제가 당황하는 걸 알았는지 색깔만 똑같고 디자인이 약간 다른데 짝퉁은 아니지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시부모님도 맞다 하시고요. 동서는 자기 빼고 다 가족들이 제 편을 드는 것 같으니 기분 나쁜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좀 고소하긴 했죠. 그러더니 저녁 시간이 되자 너무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가보겠다고 쌩하니 가더라고요. 재수 씨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웃긴 사람이네. 아니 지가 뭔데 가방 하나 가지고 사람을 무안을 주고 있어. 뭐 됐어. 동서도 술 먹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나 보지. 난 괜찮아. 참, 아무리 사람이 돈이 있기 전이랑 돈 있고 나서 다르다지만 저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더 이상 동서는 시시코너에서 열심히 땀 흘려 먹어보라고 권했던 예전에 순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후 저는 우연치 않게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 아이들 옷은 사주기보다는 중고로 사는 편인데
이번에 사게 된 옷 판매자가 동서가 사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설마 마주치겠어 하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가니 동서가 막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물어 제가 중고거래 때문에 왔다고 하니 동서는 가소롭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저희 동네까지? 아, 동서, 애들 옷 중고거래 때문에 왔어. 오랜만에 보네. 아니, 형님, 이제 하다 애들 옷도 안 사 입히고 얻어 입히세요? 동서, 얻어 입히는 게 아니고 몇 번 안 입은 옷이라게 상태 보고 괜찮으면 사러 온 거야. 동서 바쁜 거 같은데 어서 가봐. 바빠도 할 말은 해야죠, 형님. 솔직히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애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자괴감 느껴요. 애들 자존감 떨어뜨리지 말고 좀 사서 입히세요. 사줄 돈 없으면 알바라도 하시든가요. 아니, 무슨 자존감을 떨어뜨려. 나도 애들 옷 사줄 때도 있지만 금방금방 크니까 되도록 저렴하게 사서 입히는 거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동서는 참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참, 애들이 거지 새끼도 아니고 애들이 얼마나 창피해 할까. 불쌍해. 뭐,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동서는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저는 그 말에 폭발하고 말았죠. 아이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의 입돈은 많이 입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주변에서 거지냐고 놀린 적 없었다고요. 훔쳐 입거나 돈 달라고 구걸하는 게 거지지. 떳떳하게 돈 주고 사는 것도 거지냐고 따졌죠. 동서, 내가 무슨 옷을 어디서 훔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서 입히는 건데 애들한테 거지냐니? 무슨 말이 그래? 동서한테 불쌍하다는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가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 좀 조심해. 아니, 형님네. 돈 잘 버시잖아요. 전국에 자기 이름 건 음식점이 있는데 정작 애들한테는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사람마다 돈 쓰는 게 각자 다른 거지. 그걸 갖고 그딴 말하는 거 아니야. 동서처럼 명품으로 떡칠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노후 대비해서 건물 사고 집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내가 언제 동서한테 돈 쓰는 거 갖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명품으로 떡칠을 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다 참, 애들 기죽이기 싫어서 몇 번 좋은 옷 입힌 거 가지고 너무 그러시네요. 내가 동서를 좀 오래 봐왔잖아. 내가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한번 해볼게. 아, 아니에요. 알았어요, 형님. 그만 진정하세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전 동서처럼 애들한테 명품으로 치장하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만 돈 쓰고 있고 나중에 노후 대비해서 건물 사고 집 사고 있다고 말했죠. 어쨌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오니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나져 있었던 일을 말해주니 남편도 화가 나서 다시는 말도 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여태까지 빌려줬던 생활비 다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하나뿐인 남편 동생이니 그것만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서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대기업 회장님의 도움으로 일이 수월하게 잘 풀렸고 결국 집 대출을 다 갚고도 돈이 남게 되었죠. 그 돈을 잘 모아서 저희는 공동명의로 작은 상가도 사게 되었는데요. 매달 나오는 상가 월세만 300만 원 정도가 되었지만 동서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동서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잘 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 아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동서에게 시동생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니, 형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동생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재훈 씨 형 맞으시죠? 명품 물건을 카피해서 해외 수출을 하다가 저희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게다가 지금 동생분은 회사 돈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요. 횡령한 자금으로 불법 도박한 혐의를 받아서 그것도 같이 조사 중입니다. 형, 미안해. 와이프한테 내 대신 연락 좀 해줘. 깜짝 놀란 저희 남편이 경찰서에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동생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공작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명품 가방과 옷을 교묘하게 카피한 짝퉁 물건들을 받아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었더라고요. 뉴스에서 간간히 짝퉁 물건을 수출하다가 걸린 얘기는 들었지만 시동생이 그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시동생 회사는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결국 시동생과 회사 대표는 상표법 위반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감옥살이는 안 하게 하려고 했지만 회사 돈을 횡령해서 몰래 불법 도박까지 했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간 시동생 대신 동서가 다시 가장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이후 동서는 저에게 수시로 전화가 와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생활비 말고도 대출받은 게 꽤 되는데 매달 200만 원씩만 보태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요. 나중에는 저는 지난번에 동서가 제게 막말한 것도 있고 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형님 화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왜 전화한 거야, 동서? 돈 빌려달라고 하려고 그래? 아, 염치 없지만 맞아요. 저희 생활비 말고도 대출받은 게 좀 있어서요. 혹시 200 정도만 매달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형님. 근데 동서 저번에 우리가 빌려줬던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그건 갚을 수 있는 거야? 아시다시피 애 아빠가 지금 감옥에 가서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지. 감옥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돈 안 갖고 죄다 명품으로 치장하기에 바빴잖아. 생각 안 나? 이번에도 안 그러란 법이 어디 있어? 형님, 이번엔 절대 아니에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성실하게 일해서 다 갚을게요. 그러면 동서 우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식당에서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식당 일이 편하진 않으니까 다른 알바보다는 돈이 될 거야. 내가 일자리는 소개시켜 줄 수 있어. 대신 식당은 손님들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해야 돼. 그리고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힘들다고 손님들한테 짜증내지 마.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식당 망할 수 있어. 예, 명심할게요, 형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엄마 입장으로 동선의 애들이 딱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져주자는 마음으로 우리 식당에서 한번 일해보라며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때 속마음으로는 1년간 동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사 아파트 관리비하고 생활비 정도는 제가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어서 동서가 사는 동네에도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쪽 지점장에게 아는 사람이니까 잘 좀 가르쳐달라며 특별히 부탁까지 했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지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독산동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어쩐 일로 전화 주셨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저 그게 일전에 부탁하신 그 아르바이트생이요. 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함께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예?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 알바생은 조금만 주문이 많아도 주문이 복잡하고 손님들한테 짜증이나 내고 메뉴가 뭐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계산도 자꾸 틀려서 이거 참 저희 매장 운영에 지장이 좀 큽니다. 제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점장은 사모님 부탁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잘렸어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업무적인 부분은 처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같은 직원들에게 갑질까지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기가 막혀 물어보니 같은 알바생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동서는 자기가 언니라며 이것저것 시키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가게 그만두라고까지 한다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감옥살이까지 하면 정신 차려서 성실하게 일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뭐라고 갑질까지 한답니까? 황당한 저는 당장 자르라고 했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죠. 이제 두 번 다시 나에게 일자리 부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일이 서툰 건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동서가 왜 같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그만두라고까지 했다면서? 아니,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적 절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고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해? 동석해서 거짓말할래? 직원들한테 막말하고 소리 지른 거 다 녹음됐어. 점장님이랑 나랑 다 듣고 말하는 거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일해도 모자라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후 몇 달간은 동서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반성 좀 하고 있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참, 동서가 저 몰래 저희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블랙 컨슈머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못 보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서 이 식당이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손님에게 소주병을 던졌다는 글들이 올라오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식당 관리를 잘 못하고 있나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런 곳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업체에게 의뢰해 저희 프랜차이즈를 욕하는 사람 IP를 추적해 보았더니 동서의 집이 뜨더군요. 정말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지만 성격도 더러운 데다 머리까지 멍청하더라고요. 전 당장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서를 허위죄로 고소했습니다.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식당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그렇게 쑤시고 다니면 열심히 일군 저희 사업을 말아먹겠다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동서, 인터넷에서 우리 식당 욕하고 거짓말하고 다녔더라? 근데 왜 집에서 그 짓을 했어? 요즘 IP 추적 다 되는 거 몰라? 멍청하게 들키면 어떡해? 예? 제가 형님 식당을 욕하고 다녔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세요, 형님. 이미 증거 다 나왔어. 경찰서 가서 그건 얘기해. 나 너 이제 사람으로 안 볼 거야. 허위죄로 고소했으니 그리 알아. 이제 법원에서 보고 두 번 다시 우리 보지 말자. 동서는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경찰 조사에서 IP 추적한 결과를 보여주자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남편도 감옥에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서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저는 소송 취하할 생각 없고 네가 좋아하는 그 명품 팔아서 소송비 메꾸라고 딱 잘라 말했죠. 결국 동서는 소송에서 졌고 소송 비용으로 전셋집마저 날아간 동서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다더군요. 그 이후 소식을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역시 인과응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시동생이 출소하자 몇 번 동서에게 연락은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그동안 자기 와이프의 만행을 듣더니 이혼했고 아이들은 시동생이 키우게 되었죠. 그동안은 아이들이 불쌍해서 동서에게 일말의 연민이라도 남아있었지만 이제 아이마저 아빠가 키우게 되었으니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젠 완전히 남이니까 볼 이유도 없고요. 그러던 중 최근 동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시골에 별장을 하나 산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별장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 동네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네에 낯선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성질이 아주 더럽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 이름을 물어보니 동서가 맞더라고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에 방 한 칸을 빌려 살면서 쓸쓸하게 동서가 살고 있던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기고만장하더니 결국 말로는 비참하더라고요. 사람이기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실수도 하고 돈 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람 구실을 못한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제 동서 같은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